골목 안쪽 간판도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간판에는 옅게 바랜 글씨로 시간의 열쇠라고 적혀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좁은 작업대 위로 크고 작은 자물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때 묻은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가게의 주인 한정우는 62회를 살아오는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는 자물쇠를 고치는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오래된 자물쇠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100년 전 유럽에서 건너온 트렁크의 자물쇠, 할머니가 시집을 때 가져왔다는 자개 보석함의 자물쇠, 전쟁통에 묻어두었다는 항아리의 빗장까지. 사람들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먼 동네에서도 찾아와 그에게 낡은 물건을 맡겼다. 정우의 손끝은 섬세했고 그의 눈은 자물쇠 속 작은 핀 하나의 떨림까지도 읽어낼 줄 알았다. 그러나 단 하나 그가 평생 열지 못한 자물쇠가 있었다. 작업대 가장 안쪽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크기의 구리 보석함이었다. 표면에는 가느다란 넝쿨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정중앙에는 작은 자물쇠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정우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천으로 덮어 제자리에 놓았다.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었다. 손님들은 종종 물었다. 이건 안 고치세요? 그럴 때마다 정우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막내 제자, 26의 청년 도연조차도 그 상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지 않았다. 사장님의 눈빛이 그 상자 앞에서만큼은 평소와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를 처음 찾는 손님들은 그 상자의 정교한 넝쿨 무늬에 감탄하며 어디서 구한 것이냐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정우는 그저 오래전에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풀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가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정우는 손님이 맡긴 오래된 자물쇠 하나를 분해하는 중이었다. 작은 스프링과 핀들이 천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부품 하나하나를 살피며 무너진 시간의 흔적을 더듬듯 손을 움직였다. 사장님, 이 자물쇠는 몇 년이나 된 걸까요? 도연이 물었다. 최소 50년은 됐겠지. 핀의 마모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 정우가 짧게 답했다. 신기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본 자물쇠인데 구조를 다 아세요? 정우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자물쇠는 다 비슷해. 결국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사람 마음도 그렇잖나. 겉모습은 달라도 안에 든 건 비슷한 법이지. 도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시선이 잠깐 천으로 덮인 구리 상자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짧은 순간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자 거리에 낙엽이 흩날렸다. 정우는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고 잠시 앉아 차를 마셨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평온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정우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30해 전 어느 늦가을 밤의 기억이었다. 그 밤, 한 여인이 이 가게의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렸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다. 정우보다 2살 어렸던 그녀는 그날 밤 정우에게 작은 구리 상자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정말 때가 되면 그때 열어줘요.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마을에서 사라졌고
정우는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먼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집안이 큰 빚을 졌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녀가 도망친 거라고도 했다. 어느 말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그 상자를 열 수 없었다. 정확히는 열지 않았다. 그가 가진 열쇠 하나만으로는 그 이중 자물쇠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희가 떠나기 전 정우에게 분명히 말했었다. 이 자물쇠는 우리 둘이 함께 있어야만 열려요. 제가 가진 열쇠와 당신이 가진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옅게 웃었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정우는 30해가 지난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물쇠를 고치며 언젠가 그녀가 돌아오리라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다. 해가 기울고 가을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정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시 그 상자를 꺼냈다. 천을 걷어내고 구리 표면을 손끝으로 쓸었다. 차가운 감촉이 익숙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못 열었구나. 그 말은 매일 반복되는 그의 인사와도 같았다. 상자를 향한 말이자 떠나간 사람을 향한 말이었다. 정우는 다시 천으로 상자를 덮고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며 가게 문을 닫았다. 골목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작은 간판의 불빛만이 홀로 빛나고 있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정우는 늘 하던 대로 작업대를 정리했다. 흩어진 공구들을 제자리에 걸고 손님이 맡긴 자물쇠들의 이름표를 달았다. 그러다 문득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요.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공구를 정리하며 답했다. 외롭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매일 누군가의 자물쇠를 고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사연이 손끝으로 전해져 와. 어떤 자물쇠는 결혼반지를 지키고, 어떤 건 유서를 지키고, 또 어떤 건 그냥 낡은 일기장을 지키지. 그걸 열어줄 때마다 나는 사람들의 인생 한 조각을 들여다보는 셈이야. 그러니 외로울 틈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그래도 가족은요? 정우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정우의 가게에는 늘 그런 침묵이 있었다.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기 전 정우는 다시 한번 작업대 안쪽을 바라보았다. 천으로 덮인 구리 상자가 그곳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그것은 30해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그만의 의식이었다.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늘 같은 길을 택했다. 좁은 돌계단을 오르고 오래된 우물터를 지나 작은 한옥 한 채에 다다르는 길이었다. 그 집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자물쇠 수리 기술을 물려받은 곳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떠났다. 정우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없었다. 그러나 그는 외롭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의 곁에는 늘 그 작은 상자에 담긴 말하지 못한 기억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낙엽 하나가 발밑에 밟혔다. 정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사이로 30해 전에 어느 가을밤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날 밤 윤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정우 씨,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이 상자를 함께 열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우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떠나야만 했는지,
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라져야 했는지. 그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30해를 살아왔다. 그날 밤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정우는 그것이 단순한 가을바람이라 여기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바로 다음 날 30해 만에 그 상자의 운명을 바꿀 누군가가 이 가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었다. 간밤에 뒤척인 탓인지 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작업대를 정리하고 손님이 맡긴 자물쇠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도연이 출근하여 청소를 시작했고 가게 안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의 소리가 채워졌다.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30해 전 그가 처음 윤희를 만났던 그날의 햇살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절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32해 전 정우는 갓 20살이 된 청년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자물쇠 수리 기술을 배우던 시절이었고 가게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허름했다. 그해 봄, 정우는 큰 저택의 대문 자물쇠를 고치러 갔다가 처음 윤희를 보았다. 그녀는 그 저택의 막내딸이었다.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정원의 꽃밭 사이를 거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정우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거기 대문 자물쇠 고치러 오신 분 맞으시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 집 자물쇠는 3대째 내려온 거라 아무나 못 고친대요. 정말 고칠 수 있으세요? 정우는 그때만 해도 말주변이 없는 청년이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구 가방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윤희는 그런 그의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 옆에 쪼그려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마치 자물쇠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대화요? 네. 뭔가 자물쇠가 아저씨한테만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정우의 가슴 한편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정우는 이유 없이 그 저택 앞을 지나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윤희 역시 늘 그 시간이면 정원에 나와 있곤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약속처럼 반복되었다. 윤희는 정우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정우는 윤희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열쇠고리를 선물했다. 신분의 차이는 분명했다. 한쪽은 부유한 사업가의 딸이었고 다른 한쪽은 가난한 자물쇠 수리공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경계를 알지 못한 채 자라났다. 정우 씨는 왜 자물쇠를 고치는 일을 하세요? 어느 여름밤 강가에 나란히 앉아 윤희가 물었다.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했다. 자물쇠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마음은 가끔 거짓말을 하지만 자물쇠는 정직하죠. 핀이 제대로 맞으면 열리고 안 맞으면 안 열려요. 그 단순함이 좋아요. 그런 마음도 자물쇠처럼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의 무게를 정우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마음도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윤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정우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윤희는 평소와 다른 얼굴로 정우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집안이 좀 시끄러워서요. 윤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정우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윤희를 배웅하며 작은 자물쇠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했다.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윤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물쇠예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정우는 서툴게 농담을 건넸다. 윤희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지만 곧 그 웃음 끝에 옅은 그늘이 스쳤다. 정우는 그 그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웃는 얼굴만을 마음에 새겼다. 그해 늦가을, 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이 큰 저택의 막내딸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걱정했다. 정우야,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그 댁 따님이랑 어울려서 좋을 게 없어.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정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깊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이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더 자주, 더 은밀하게 만났다. 저택 뒤편 오래된 정자에서 혹은 강변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윤희는 그곳에 올 때마다 작은 보따리에 떡이나 과일을 쌓아서 정우와 나누어 먹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위해 작은 나무 상자를 깎아 선물했다. 안에는 색색의 단추와 조개 껍데기를 모아 넣어두었다. 이런 건 다 어디서 모으셨어요? 윤희가 신기한 듯 상자를 흔들어 보며 물었다. 공방에서 일하다 보면 자잘한 것들이 많이 남아요.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뒀어요. 정우가 멋쩍게 웃었다. 윤희는 그 상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정우 씨는 이 안에 또 무얼 더 채우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나중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걸 줄 수 있다면 그때 이런 상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정우가 진지하게 답했다. 윤희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씨는 버리는 게 없는 사람이네요. 작은 것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윤희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을 들은 정우는 자신의 마음도 꼭 그 상자 속 작은 단추들처럼 소중히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빛나지 않아도, 값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윤희는 늘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윤희의 삶은 점점 더 그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거래처가 줄줄이 등을 돌리고 빚 독촉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윤희는 그런 집안 사정을 정우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야위어가는 얼굴과 점점 짧아지는 만남의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정우가 조심스레 물으면 윤희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요. 그냥 집안에 일이 좀 많아서요. 정우는 더 묻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웃을 수 있도록 만나는 시간만큼은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애썼다. 자물쇠를 고치며 겪은 우스운 일화들,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소식들. 윤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잠시나마 근심을 잊은 듯 환하게 웃곤 했다. 정우는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의 겨울을 보냈다. 새밑이 가까워진 어느 날, 윤희는 정우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야기. 언니들과는 달리 늘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였다.
저는 늘 누군가 제 진심을 알아봐 주길 바랐어요. 화려한 옷이나 좋은 집안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요.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임을 깨달았다. 가진 것은 없어도 진심만큼은 거짓 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윤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로 전했다. 윤희 씨,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 자신은 있어요.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윤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가로막는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봄의 끝자락에서 정우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윤희 집안에 닥친 위기가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가게 안에서 회상에 잠겨있던 정우는 도연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다시 가슴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며 작업대 앞에 앉은 손님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30해 전 그 봄날의 햇살이 머물러 있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 사업이 결국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이야기였다. 큰 저택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고 한때 윤희를 부러워하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느새 동정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그 소문을 듣고도 차마 윤희에게 먼저 묻지 못했다. 그저 평소보다 더 자주 그녀를 찾아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 여겼다. 그러나 윤희를 만나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졌다. 저택의 대문은 자주 굳게 닫혀 있었고 정자에서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희가 야윈 얼굴로 정우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정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정우가 걱정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빚이 너무 커서 집도 곧 넘어갈 거래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윤희는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래처 중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댁 아들과 제가 혼인을 하면 그쪽에서 아버지 사업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래서 윤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부탁하셨어요. 언니들은 이미 시집을 갔고 저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제가 거절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고요. 윤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는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자물쇠 가게 하나뿐이었다.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집안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었다. 혹시 제가 윤희 씨 아버님을 찾아가 뵙고 사정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어요. 정우 씨가 찾아가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에요. 저는 정우 씨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진 것 없는 자신의 처지가 그날만큼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다. 미안해요, 정우 씨. 제가 더 힘이 있었더라면 윤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에요. 미안해할 사람은 윤희 씨가 아니에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책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는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었다. 윤희의 아버지는 딸의 외출을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했고 정우 또한 가게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라도 틈을 내어 강가에서 혹은 골목 어귀에서 잠깐씩 얼굴을 마주했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혼인 날짜가 정해졌어요. 어느 날 윤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달 보름이에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쥘 뿐이었다. 윤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정우 씨, 저는 떠나도 정우 씨를 잊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 마음만은 늘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희 씨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윤희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다정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멀어지는 윤희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윤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그날 밤에야 비로소 혼자 쏟아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변한 안색을 눈치채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 저녁 정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었다. 사내가 슬픔을 안고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만 그 슬픔에 묻혀 일어서지 못하는 건 안 될 일이야. 정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공구를 손에 쥐었다. 혼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매일 밤 작업대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그 자신도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윤희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는 그 작업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정우는 작은 구리판을 두드리고 다듬었다. 넝쿨 무늬를 한 줄 한 줄 손으로 새기고 모서리를 매끄럽게 다듬는 데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가장공을 들인 부부는 자물쇠 장치였다. 그는 평범한 자물쇠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중 자물쇠를 설계했다. 핀과 핀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수십 번 고치고 또 고쳤다. 하나의 열쇠만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도록 반드시 두 개의 열쇠가 동시에 같은 순간에 돌아가야만 비로소 빗장이 열리도록 만들었다. 이건 우리 두 사람과 같아요. 상자가 완성되던 날 밤, 정우는 그것을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혼자서는 열리지 않아요. 둘이 함께여야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는 그 상자 안에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반지 하나를 넣었다. 편지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윤희 씨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날 이 상자를 함께 열어요. 그날까지 이 안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열쇠 중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나머지 하나는 윤희에게 건넬 생각이었다. 혼인을 사흘 앞둔 밤,
정우는 마지막으로 윤희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정우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서 굴이 보석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 자물쇠는 윤희 씨와 제가 함께 있어야만 열려요. 이 열쇠는 윤희 씨가 가져가요. 정우는 작은 열쇠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저도 나머지 하나를 평생 간직할게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이 상자를 함께 열어요. 윤희는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정우 씨, 만약 제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요? 그럼 이 상자는 어떻게 해요? 정우는 그녀의 두 손을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평생 간직하면서 윤희 씨를 기다릴게요.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윤희 씨와의 약속이 거기 담겨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 씨 윤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흐느꼈다. 강물 소리만이 그들의 슬픔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길, 정우는 윤희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내디뎠다. 마치 그렇게라도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우는 상자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이 상자를 함께 열어요. 그날까지 이 안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에는 어느덧 보름달이 떠 있었다. 혼인 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며칠뿐이었다. 혼인을 이틀 앞둔 날, 정우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 무렵 밥상을 차려와 조용히 아들 곁에 앉았을 뿐이었다. 정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머릿속에는 온통 윤희의 얼굴뿐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뜻밖에도 윤희가 직접 가게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짙은 색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을 가리듯 깊이 눌러쓴 차림이었다. 정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희 씨, 어떻게 여길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정우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해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놀이개예요. 정우 씨가 가지고 있어줘요. 이런 귀한 걸 왜 제게. 정우 씨가 가지고 있어야 제가 다시 찾으러 올 이유가 생기잖아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끝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정우 씨, 기억나요? 제가 처음 정우 씨 손이 자물쇠랑 대화하는 것 같다고 했던 날이요. 나는 말을 떠올리듯 윤희는 그날도 옛 추억 하나를 꺼내놓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우 씨가 고치는 모든 자물쇠에는 정우 씨의 마음이 함께 담긴다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 이 놀이개도 정우 씨가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덧붙였다. 정우는 그 말에 놀이개를 더욱 소중히 손에 쥐었다. 꼭 지킬게요. 윤희 씨가 다시 찾으러 오는 그날까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가게 안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만났던 봄날의 기억, 함께 거닐었던 강가의 풍경,
서로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던 순간까지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두 사람은 웃다가도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정우 씨, 기억나요? 제가 처음 정우 씨 손이 자물쇠랑 대화하는 것 같다고 했던 날이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그날부터 윤희 씨가 제 가게 앞을 지나는 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정우도 마주 웃었다. 들켰네요. 윤희가 작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따뜻하게 번졌다. 그러나 그 웃음도 잠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정우 씨, 사실은 아버지께서 정우 씨 가게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윤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라도 제가 혼인을 거부하면 정우 씨 가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거래처를 통해 손을 쓸 수 있다고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윤희 씨는 걱정 말아요. 저는 정우 씨가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저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정우는 그제야 그녀가 짊어진 것이 자신의 짐작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뒤였다. 그래도 윤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든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다. 윤희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정우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요. 정우 씨, 한 가지 약속해줘요. 윤희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뭐든지요.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정우 씨도 정우 씨의 삶을 살아요. 저 때문에 멈춰 서지 말고요. 정우는 그 말에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를 잊고 살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희는 그의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저 때문에 정우 씨의 인생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늦으면 집에서 사람이 찾으러 올 것이라 했다. 정우는 그녀를 골목 끝까지 배웅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직전 윤희는 정우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혹시라도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군가를 보내 그 상자를 찾는다면 그땐 망설이지 말고 함께 가줘요. 그게 어떤 사정이든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우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이었다. 약속할게요. 윤희 씨가 보낸 사람이라면 어떤 사정이든 함께 가겠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한 듯 옅게 웃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윤희의 혼인이 치러졌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다. 정우는 그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은 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어머니의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구리 보석함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열쇠 하나만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정우는 윤희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가 시집간 집안이 어디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소문만이 떠돌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먼 지방으로 떠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외국으로 나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었다. 정우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그 구리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천으로 덮어 제자리에 놓았다.
그것이 그가 윤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실천이었다. 열리지 않는 상자를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30해를 지켜왔다. 가끔 정우는 그 상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이 만든 이중 자물쇠의 정교함에 스스로 놀라곤 했다. 핀과 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만 열리는 그 구조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닮아 있었다. 혼자만의 마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해야만 비로소 풀리는 그런 인연 말이다. 혼인식이 있던 그날, 정우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닫힌 가게 안에서 아들이 홀로 슬픔을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굳이 그를 끌어내지 않았다. 다만 해가 저물 무렵 작업대 앞에 말없이 앉아있는 아들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을 뿐이었다. 정우야,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중요한 건 떠나보낸 뒤에 어떻게 사느냐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는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다. 정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만 그날 밤에는 도무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한동안 가게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손님이 찾아와도 건성으로 응대했고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손을 멈추는 날이 잦았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 주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정우는 서서히 다시 작업대 앞에 앉기 시작했다. 자물쇠를 만지는 손길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우는 가게를 지켰다. 결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모두 정중히 사양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고집스러운 노총각이라 수군거렸지만 정우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져 있었고 그 자리는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30해의 세월이 흘렀다. 정우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그 구리 상자를 잊은 적이 없었다. 손님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자물쇠를 고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을 잠근 그 상자만큼은 끝내 열지 못한 채였다. 회상에서 깨어난 정우는 작업대 앞에 앉은 손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손님이 내민 낡은 자물쇠를 받아 든 정우는 다시 익숙한 손길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30해 전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도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 혹시 저 상자 때문이에요? 도연이 천으로 덮인 구리 상자 쪽을 슬쩍 가리키며 물었다. 정우는 옅은 미소를 지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도연은 더 캐묻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정우는 그런 도연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는 다시 작업대 위 부품들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좀처럼 현재로 돌아오지 못했다. 30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정우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를 넘어왔다. 처음 몇 해는 순전한 그리움이었다. 윤희가 떠난 직후 정우는 매일 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강가를 홀로 거닐었다. 그녀가 즐겨 앉던 자리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그리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다른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원망이었다. 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났을까?
왜 나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 정우는 그런 생각에 휩싸일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좀처럼 그 이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안부를 묻거나 누군가 그녀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소문을 전할 때마다 정우의 마음은 다시 날카롭게 베이곤 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정우는 가게를 조금씩 키워나갔고 솜씨 좋은 자물쇠 수리공이라는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혼처를 소개해 주려 애썼지만 정우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윤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다. 정우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먼 친척 어른이 찾아와 타이르듯 말한 적도 있었다. 정우는 그저 웃으며 차를 권할 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그가 왜 그렇게 사는지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어머니뻘 되는 이웃 아주머니가 직접 중매를 서겠다며 나선 적도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게를 찾아온 그녀는 정우의 손을 붙잡고 간곡히 말했다. 이복에 사람이 늙어서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후회할지 몰라. 정우는 그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끝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더는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20년이 흐른 어느 날 정우는 문득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원망의 감정이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체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받아들임에 가까웠다. 그녀도 그녀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선택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정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점점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 그 무렵 정우의 가게에는 잊지 못할 손님이 한 분 찾아왔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었는데 평생 간직해온 손거울의 자물쇠를 고쳐달라며 찾아왔다. 손거울 뒷면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난 첫사랑의 사진이 들어 있다고 했다. 수리공 양반, 나는 이걸 70년째 가지고 다닌다오. 열어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했던 내 마음을 다시 보는 거지. 노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옅게 웃었다. 자물쇠란 게 참 신기해. 물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지켜주는 거더라고. 그 말은 정우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한 시절의 진심이었고 끝내지 못한 약속이었으며 동시에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어떤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열릴 날이 오긴 할까. 정우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 상자는 그저 묵묵히 30해 전의 약속을 품은 채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명절이나 윤희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정우의 그리움은 유독 짙어지곤 했다. 그런 날이면 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작업대 앞에 앉아 그 상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도연은 그런 날의 정우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정우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자리한 그 봄날의 기억만큼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은 채 또렷이 남아 있었다. 정우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윤희 씨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을까?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그러나 그 물음의 답을 찾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시절 정우는 종종 옛 추억이 깃든 강가를 다시 찾아가곤 했다. 강물은 예전과 다름없이 흘렀지만 버드나무는 더 굵어졌고 정자도 낡아 허물어져 있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그날의 대화들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가게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 날이면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 구리 상자를 손에 쥐고 앉아 있곤 했다. 가게를 정리하는 일도 점점 더 정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함께 일을 배우던 동료들은 하나둘 다른 일을 찾아 떠났고 시대가 바뀌면서 옛 방식의 자물쇠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우는 끝까지 가게를 지켰다. 마치 그 가게마저 사라지면 윤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도연이 들어와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런 정우의 외로운 시간에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처음 도연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정우는 그를 그저 한 명의 제자로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는 도연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다. 말수가 적고 손끝이 야무진 점이 젊은 날의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도연에게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천천히 가르쳐 주었다. 자물쇠를 고치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는 거란다. 그러니 늘 정성을 다해야 해. 도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정우의 곁에서 성실히 기술을 배워나갔다. 그날 오후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도연이 먼저 퇴근한 뒤 정우는 홀로 가게에 남아 다시 한번 그 상자를 꺼내 들었다. 천을 걷어내고 구리 표면을 가만히 쓸었다. 차가운 감촉 위로 30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가게 안은 고요했다. 정우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자신의 삶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곁에 그녀는 없었지만 그녀와 나누었던 기억만큼은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못 열었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상자를 다시 천으로 덮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그 누구도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다. 바로 다음 날 그 오랜 기다림의 답이 마침내 가게 문 앞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가을 햇살이 골목 안까지 길게 늘어졌고 거리에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정우는 작업대를 정리하고 늘 그러하듯 천으로 덮인 구리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은 뒤 손님이 맡긴 자물쇠를 손에 들었다. 오전이 다 지나갈 무렵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았다.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인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기가 자물쇠를 고치시는 가게 맞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우가 평소처럼 친절하게 응대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와 윤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서은서라고 해요. 서윤이 여사님의 딸입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매와 입가에 윤희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일단 앉으세요. 은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정우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가게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실은 어르신을 찾는데 꼬박 2달이 걸렸어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매만지며 말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단서는 너무 적었어요. 그저 자물쇠를 고치는 가게, 골목 안쪽이라는 말씀뿐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머니가 의식이 흐려지시기 전 어렵게 떠올리신 기억이었어요. 저는 인근 도시들을 다 뒤지다시피 했어요. 오래된 자물쇠 가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작은 단서 하나의 의지에 2달을 헤맸을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어머니께서 정우 어르신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은서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는데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 가게를 알게 되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희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은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어머니는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폐에 큰 병이 생겼는데 손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길어야 2달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를 짚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30해 동안 마음속에서 늘 살아 숨쉬던 그녀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은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줄곧 혼자 지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 마음 한구석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신 뒤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자꾸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세요. 작은 구리 상자 이야기예요. 그 상자를 꼭 찾아서 정우라는 분과 함께 열어야 한다고요. 처음엔 약 기운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목에 걸고 계시던 낡은 목걸이를 풀어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작은 열쇠가 매달려 있었어요. 정우의 시선이 천천히 작업대 안쪽, 천으로 덮인 구리 상자를 향했다. 은서도 그 시선을 따라가다 천 아래로 살짝 드러난 구리 모서리를 발견하고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저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서는 그 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맞아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상자예요. 어머니 방 서랍 깊은 곳에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작은 열쇠 하나가 평생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이려니 했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윤희 씨가 그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평생 그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셨어요. 은서가 흐느끼며 답했다. 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보였다.
병상에 누운 윤희가 야윈 손으로 그 작은 열쇠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비로소 어머니의 평생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우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해 동안 가슴 한편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원망도 그리움도 체념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젊은 정우와 윤희는 그날의 봄볕 아래에서 영원히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 너머의 현실에서는 30해라는 시간이 두 사람 모두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그를 새삼 아프게 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함께 열고 싶다고요. 은서는 정우의 손을 조심스레 붙잡으며 간곡히 말했다. 부탁드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슴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어떤 말도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30해 전 윤희가 했던 말이 다시 또렷이 떠올랐다. 정우 씨, 혹시라도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군가를 보내 그 상자를 찾는다면 그땐 망설이지 말고 함께 가줘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안도한 듯 옅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감사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병원 주소와 병실 번호를 정성껏 적어 정우에게 건넸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기차가 있어요. 제가 역까지 모시러 올게요. 정우는 그 수첩을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다시 한번 정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어르신, 혹시 어머니를 뵙고 나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에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께는 충분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배려 깊은 말에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게 안에는 어느덧 노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은서가 떠난 뒤 정우는 홀로 작업대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낡은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30해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러나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떤 모습이든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은서가 돌아간 뒤 정우는 한참 동안 작업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게 안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연이 늦은 시간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은 정우를 걱정하며 다시 돌아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정우는 사진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것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도연은 놀란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럼 가보셔야죠. 어서요. 그게 정우는 말끝을 흐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장님, 망설이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두려운 거지. 막상 가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늦게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우의 곁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정우는 도연에게 먼저 들어가라 일렀다. 그러나 도연은 그날 늦은 밤까지 가게를 떠나지 않고 정우의 곁을 지켰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가야 한다는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이 동시에 그를 붙잡았다. 30해 동안 쌓아온 그리움이 그를 재촉했지만 동시에 켜켜이 묻어두었던 원망의 잔재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녀를 마주한단 말인가. 30해 동안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른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것이 부질없는 원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희가 평생 그 열쇠를 목에 걸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녀 역시 정우와 똑같은 무게의 그리움을 안고 30해를 살아왔던 것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시대가, 형편이, 운명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 뿐이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정우야,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중요한 건 떠나보낸 뒤에 어떻게 사느냐다. 그 말의 의미를 정우는 비로소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떠나보낸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어렵지 않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 답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작업대 앞에 앉아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그 구리 상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손에 들고 자신이 가진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가만히 끼워 보았다. 물론 혼자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그 감촉을 느껴보고 싶었다. 윤희 씨, 그는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낸 그 이름이 낯설고도 그리웠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섰다. 사장님, 안 가시는 거예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야지. 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왜 망설이세요? 정우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막상 마주하면 30해 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어떻게 터져나올지 나도 모르겠거든. 원망일지, 그리움일지, 아니면 그저 슬픔일지.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레 말했다. 사장님, 자물쇠를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열어보기 전엔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요? 가서 만나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영원히 모르실 것 같아요. 정우는 도연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을 거두어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작업대 위 구리 상자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열쇠를 목에 걸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정우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구함을 떠올렸다.
그는 그 공구함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아버지가 쓰던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품에 넣었다. 왠지 모르게 그 손수건과 함께라면 먼 길도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자. 윤희 씨를 만나러. 정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나섰다. 가을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30해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나 늘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그 길을 마침내 발걸음을 떼어 걷기 시작했다. 가방을 챙기는 정우에게 도연이 작은 보온병을 건넸다. 가시는 길에 드세요. 그리고 사장님, 가게는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정우는 그 마음 씀씀이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30해 전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새 도연의 모습 위로 겹쳐 보이는 듯했다. 은서가 알려준 병원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우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30해 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를 오갔다. 손에는 천으로 곱게 싼 구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윤희에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답이었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한 노부부가 다정하게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만약 그때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잠시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다.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정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0해 만에 마주하게 될 그녀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그리움 앞에서 그 역시 자신의 진심을 다해 답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과 마을들을 바라보며 정우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30해 동안 그는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같은 가게, 같은 작업대, 같은 거리. 그러나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만큼은 단 하루도 멈춰 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움은 정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기차 안 라디오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소절이 어쩐지 그 시절 윤희가 즐겨 흥얼거리던 가락과 닮아 있었다. 정우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잠시 몸을 맡겼다. 가슴 한편에서 30해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려왔다. 그러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 걸음씩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다. 플랫폼에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출구 앞에는 은서가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정우는 그 손길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병원에 도착한 정우는 한참 동안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손에 쥔 천 보따리 안의 구리 상자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은서가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르신. 그녀는 정우를 병실로 안내하며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오신다고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은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돌아보았다. 어르신,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요즘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길게 말씀을 나누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을 뵙는다는 생각에 어제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에야 다시 발을 뗄 수 있었다. 병실 문 앞에 선 정우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30해라는 시간이 그 작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은서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병실 안, 창가에 놓인 침대 위로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야윈 몸,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러나 정우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윤이었다. 침대에 기대어 있던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우 씨 윤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그 이름을 불렀다. 30해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윤희 씨, 정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30해 전 그대로였다. 이렇게 와주셨네요. 윤희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정우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30해 전과 다르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해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우 씨가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사실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어요. 매년 정우 씨 생신이 되면 혼자 가만히 그 가게가 있던 골목 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작은 위안 하나로 긴 세월을 견뎌왔던 것 같아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그 상자의 먼지를 닦으면서 윤희 씨를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윤희는 정우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윈 얼굴에 깊게 팬 주름조차 정우의 눈에는 더없이 소중하게 보였다. 은서는 두 사람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병실 안에는 정우와 윤희,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30해의 세월만이 남았다. 정우 씨, 그 상자 가져오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우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어 구리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다. 그 끝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이걸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지고 다녔어요. 윤희가 그 열쇠를 손에 쥐며 말했다. 혼인을 한 뒤에도,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단 한 번도 이 열쇠를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누가 물으면 그냥 어릴 적 부적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정우 씨와 함께 열 그날을 늘 마음속으로 그려왔어요. 정우도 목에 걸고 있던 자신의 열쇠를 꺼내 들었다. 두 개의 작은 열쇠가 병실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각자의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끼워 넣었다. 정우가 작게 말했다. 같이 돌려요. 동시에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정우가 마지막 숫자를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열쇠를 돌렸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자물쇠가 마침내 작은 소리를 내며 풀렸다. 딸깍 하는 그 소리가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정우와 윤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30해 전 그날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작은 반지 하나와 빛 바랜 편지 한 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우가 직접 쓴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윤희 씨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날 이 상자를 함께 열어요. 그날까지 이 안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희는 그 편지를 들으며 흐느껴 울었다. 정우 씨, 정말로 그 마음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하루도 변한 적 없었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저도 그래요. 정우 씨, 저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30해의 그리움이 마침내 그 작은 병실 안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었다. 한참 후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쪽 작은 칸을 가리켰다. 정우 씨, 거기 더 안쪽을 봐주세요. 제가 따로 넣어둔 게 있어요. 정우는 의아한 얼굴로 상자 바닥을 살펴보았다. 작은 이중 바닥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며 물었다. 제가 그동안 정우 씨께 쓴 편지들이에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해마다 정우 씨 생신이 되면 한 통씩 썼어요. 그날그날의 제 마음을 적어서 몰래 이 상자 안에 넣어두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다.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우 씨, 오늘도 당신의 생일을 혼자 기억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어디에도 전할 수 없어. 이렇게 종이 위에라도 적어봅니다. 정우는 그 글귀를 읽다가 끝내 목이 메어 더는 소리 내어 읽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상자는 분명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윤희 씨가. 윤희는 그제야 길게 숨을 고르며 설명을 이어갔다. 정우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상자, 제가 떠나기 전 몰래 한 번 더 손을 댔었어요. 바닥 아래에 작은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편지를 넣을 수 있게요. 그러고는 가끔 사람을 보내 몰래 가게 앞을 살피게 했어요. 정우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편지를 그 안에 넣어두곤 했죠. 정우 씨는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셨으니 그 안에 무엇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셨을 거예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30해 동안 자신이 지켜온 그 작은 상자 안에 윤희의 마음이 해마다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그럼 매년 누군가 제 가게를 몰래 다녀갔다는 거네요. 정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네, 처음 몇 년은 먼 친척 아이를 시켰고 나중에는 믿을 만한 분께 따로 부탁드렸어요. 정우 씨 눈에 띄지 않게 늘 조심스럽게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정우는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네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단 한 번도요. 윤희가 그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며 답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다시 한번 뜨겁게 흘러내렸다. 은서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어머니의 베개를 고쳐주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야기 나누세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정우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정우 씨, 저는 그동안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우 씨도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 집안은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우 씨가 모르셨던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혼인을 거부할 경우 정우 씨 가게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거래하던 상단을 통해 정우 씨 가게에 들어가는 자재며 손님이며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고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기억나세요? 그해 봄, 가게에 갑자기 자재 거래가 끊겼다고 아버님께서 한동안 걱정하셨던 일이요. 윤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우는 그제야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다.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거래처를 새로 뚫느라 한참 고생하셨어요. 그게 그 일과 관련된 거였군요. 네, 제가 혼인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아버지께서 먼저 경고하듯 그 일을 버리셨어요.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제가 결심을 굳혀야 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가 그 사실을 알면 분명 저를 위해 무모한 일을 벌이려 하셨을 테니까요. 정우 씨 성격이라면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 따지려 하셨을 거예요. 그럼 더 큰 화를 입었을 거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혼자 짊어지기로 했어요. 정우 씨와 정우 씨 가게를 지키고 싶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해 동안 그가 품어왔던 의문, 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나야 했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윤희 씨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윤희 씨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거였군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망하셨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말했다.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진 사람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미안해요, 윤희 씨. 그 마음도 모르고 정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정우 씨.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우 씨가 혹시라도 그 사실을 알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혼자 안고 가기로 했어요. 윤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들어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다. 윤희 씨,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원망이 이제야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아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우 씨, 혼인 후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은서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남편분께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정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가끔 제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마다 묻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분 나름대로 제 마음의 빈자리를 알면서도 존중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더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윤희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 역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이다.
그 모든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한자리에서 만나고 있었다.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은서가 그 말에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는지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함께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늘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사이가 소원해서 그러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생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윤희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은서야. 너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이제라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우 어르신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놓여요.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정우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리고 저도 윤희 씨 덕분에 가게를 지킬 수 있었어요. 윤희 씨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30회의 오해와 그리움이 마침내 그 작은 병실 안에서 모두 풀려나가고 있었다. 은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병실 창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어머니, 바람 좀 쐬세요. 정우 어르신도 오랜만에 먼 길 오셨으니 잠시 쉬엄쉬엄 이야기 나누세요. 그녀의 다정한 배려에 두 사람은 옅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정우 씨, 윤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제 제가 떠나더라도 더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정우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 때문에 또다시 멈춰 서지 말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우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말했다. 저는 이제 윤희 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윤희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윤희는 그 말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눌러두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 그녀의 얼굴에는 더없이 편안한 빛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손이 여전히 맞잡힌 채 30해 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오해와 슬픔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은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평생 짊어졌던 짐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윤희의 상태를 살피고 나간 뒤에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윤희는 기력이 다한 듯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은 이만 쉬세요.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우 씨,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상자 다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그 안에 정우 씨의 마음을 새로 채워주세요.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으로요. 윤희가 옅게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은서는 그날 저녁 정우를 위해 근처 숙소를 잡아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서 쉬시고 내일 다시 어머니를 뵈러 오세요. 어머니도 정우 어르신이 곁에 계신 게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우는 그 마음 씀씀이에 깊이 감사하며 숙소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윤희의 곁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지만 표정만큼은 점점 더 평온해져 갔다. 정우 씨, 요즘은 잠도 잘 자요. 어느 날 오후, 윤희가 옅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잠을 설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다행이에요. 정우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답했다. 그는 매일 그 작은 구리 상자를 가지고 병실을 찾았다. 윤희의 부탁대로 그는 그 상자 안에 새로운 마음을 채워 넣기로 했다. 짧은 편지를 매일 한 통씩 써서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그날의 날씨, 그날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그날 느낀 감사함을 담은 짧은 글들이었다. 오늘은 또 뭐라고 쓰셨어요? 윤희가 궁금한 듯 물었다. 비밀이에요. 정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윤희도 따라 웃었다. 30해 만에 되찾은 그 웃음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은서는 그런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이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정우에게도 조심스레 고마움을 전했다. 어르신 덕분에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정우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병실에 머무는 동안 정우는 종종 윤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강가에서 함께 보냈던 여름, 함께 나눠 먹던 떡과 과일, 그가 직접 깎아 만들어준 작은 자물쇠 목걸이 이야기까지. 윤희는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을 때마다 마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눈빛이 반짝였다. 그 목걸이 사실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윤희가 베개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안에는 빛바랜 자물쇠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시집간 뒤로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늘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어요. 정우는 그 목걸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걸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군요. 어떻게 버려요? 그게 정우 씨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는데. 윤희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정우는 그 목걸이를 다시 그녀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어느 늦가을 새벽, 윤희는 정우와 은서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떠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우의 손을 꼭 쥐며 작게 속삭였다. 병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30해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봄날의 햇살과도 닮아 있었다. 정우는 그 햇살 속에서 비로소 모든 슬픔이 따뜻한 빛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정우 씨, 그때도 지금도 당신뿐이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그래요. 윤희 씨,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뿐일 거예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의 첫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정우는 그 구리 상자를 품에 안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다. 도연은 말없이 그를 맞아주었다. 정우는 작업대 앞에 앉아 그동안 써온 짧은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윤희가 평생 간직해온 편지들도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사장님, 이제 그 상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이제는 닫아두지 않을 거야. 늘 열어두고 그 안에 마음을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해. 사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며칠 후 정우는 가게 한쪽에 작은 진열장을 만들어 그 상자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상자 곁에 작은 편말을 세웠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0해 동안 열리지 않았던 자물쇠. 그러나 마음은 단 하루도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상자를 보며 저마다의 사연을 떠올리곤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렸고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을 떠올렸다. 정우의 가게는 그렇게 자물쇠를 고치는 곳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쉼터가 되어갔다. 은서는 그 후로도 종종 가게를 찾았다. 정우는 그녀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은서 역시 정우를 또 한 명의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윤희에 대한 추억을 나누곤 했다. 명절이 되면 은서는 가족들과 함께 정우의 가게에 들러 인사를 전하곤 했다. 은서의 남편도 장모님의 예진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정우를 깍듯이 대접했다. 정우의 작은 가게는 어느새 핏줄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어르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저는 처음 봤어요. 어느 날 은서가 말했다. 원망해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엔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끝맺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두 분을 통해 배웠어요. 정우는 그 말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 처음엔 다 잠긴 것처럼 단단해 보여도 결국엔 맞는 열쇠를 만나면 풀리는 법이지. 다만 그 열쇠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계절이 다시 바뀌어 봄이 찾아왔다. 정우의 가게 앞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로 놓였다. 윤희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그 꽃에 물을 주며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진열장 안의 상자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윤희 씨.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인사가 아니었다. 평온하고 따뜻한 매일 아침의 작은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해 가을, 정우는 가게 한편에 작은 손글씨 노트를 마련했다. 상자를 구경하러 온 손님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짧게 적어두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몇 줄 안 되던 노트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점 두꺼워졌다. 첫사랑을 떠올리는 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는 글, 멀리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글들이 빼곡히 채워졌다. 정우는 가끔 그 노트를 펼쳐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도연은 그 사이 어엿한 한 사람의 수리공으로 성장해 있었다. 정우는 종종 그에게 자물쇠, 너머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자물쇠를 고치는 기술은 손으로 배우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시간으로 배우는 거란다. 너도 언젠가 너만의 이야기를 갖게 될 거야.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스승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갔다. 은서는 해마다 윤희의 기일이 되면 정우와 함께 묘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윤희가 좋아하던 꽃을 놓아두고 오래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친부녀와 다름없는 깊은 정이 쌓여갔다. 은서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우가 손수 깎은 작은 자물쇠 모양의 놀이개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건 행운을 지켜주는 물건이란다. 정우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말했다. 내 외할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마음처럼 너도 소중한 걸 오래오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우는 옅은 미소로 답하며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골목 안쪽 작은 가게의 간판은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0해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성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가게 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작은 진열장 안의 구리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탱해온 가장 단단하고도 다정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자물쇠는 결국 혼자서는 열리지 않는다. 반드시 맞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자물쇠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는데 30해가 걸리기도 한다. 정우의 이야기는 그것을 알려주었다. 기다림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 안에 간직한 진심은 그 어떤 세월도 녹슬게 할 수 없다는 것을.